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사연 채널 애청자로서 늘 다른 분들의 이야기에 감정이입해 울고 웃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44이고 두 아이 엄마예요. 간혹 정말 이런 일 있나 싶은 사연을 들으면서 남의 일이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요. 나나 내 가족에게는 그런 일은 없겠지 하고 생각하는 건 자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의 이혼 사연이나 심호와의 갈등 사연은 아니고요. 시가 쉽고 이야기이긴 합니다. 저는 시집 와서 시댁과의 갈등은 그리 많이 없었습니다. 요즘 고부 갈등으로 이혼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고 시부모님들이 본인들 노후 확실해서 자식들에게 손을 안 벌리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하게도 올해로 결혼 18년 차지만 큰 굴곡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저 정도면 시가 식구들하고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맞겠죠? 우리 남편은 장남이고 아래로 도련님 한 분이 더 계십니다. 그리고 막내 시누이가 있는데 시누이가 저보다 8살이 어립니다. 집안의 막내고 오빠들과도 나이 차이가 나서 그런지 엄청 예쁨 받으며 자랐어요. 그런데 예쁨 받은 만큼 성격도 좋아서 저랑 참 사이가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 맨날 싸우고 자란 제 친여동생보다 더 잘 지냈어요. 저희 아가씨 가끔 나이에 안 맞게 철없이 굴 때는 있어도 저에게 예의에 어긋나는 짓도 하는 거 없고 착하고 바릅니다. 제가 남편에게도 이런 말을 했었어요. 여보, 우리 아가씨 나중에 시집 갈 때 당신 오는 거 아니야? 저렇게 예쁜데 아까워서 어찌 시집을 보내? 우리 지연이 어지간한 놈 아니면 절대 못 주지. 내가 아주 철저하게 신랑감 따져서 보낼 거야. 당신도 알지? 내 동생 은근히 철부지에 사람 보는 눈 없어서 맨날 당하고 살잖아. 착하기만 하고 야무진 데가 없어서 걱정이다. 그러니까 옆에서 잘 지켜봐야지. 사람이 착해서 그런 걸 어쩌겠어. 걱정 마. 우리 아가씨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잘 갈 사람이야. 당신이 우리 지연이랑 잘 지내주니까 고맙지. 지연이도 언니가 없어서 그런가 당신을 너무 잘 따르니까 보기 좋더라. 원래 신호 올케 사이는 가깝기 힘들던데. 우리 집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남편이 이렇게 말할 만큼 신우이를 동생처럼 생각했고 신우이 역시 저에게 언니 언니 하면서 참 잘했어요. 예쁜 짓 하는 사람한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죠. 사실 신우이를 비롯해 시가 식구들과 잘 지내는 이유가 또 있긴 합니다. 저는 남편과 한 동네에서 오래 살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군대 문제도 있었고 학교 다니면서 잠시 헤어진 적도 있었지만요.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알고 지냈기 때문에 남편 집 놀러 다니면서 우리 시누이 어릴 때 놀아주고 했던 게 기억납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귀여웠고 그때 생각하면 귀여워서 다 큰 후에도 너무 귀엽고 예쁘게만 보였어요. 제가 결혼한 게 26대였는데 그때 시누이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때도 저에게 새언니 하면서 얼마나 잘 따랐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 저희 아가씨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진짜 예뻤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저랑 남편이 결혼하기 3년 전에 돌아가셔서 안 계셨던 상황이었는데요. 결혼하고 몇 년 후 신우가 대학 가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예쁜 우리 신우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시다던 시어머니가 유방암 투병하시다가 3년 못 채우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진행이 많이 되고 나서 발견되는 바람에 이렇다 할 치료를 제대로 못 하셨고 이미 전이가 너무 많이 되어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셨던 게 있습니다. 아들 걱정보다는 시집 안 가고 아직 대학생이던 시누이 걱정을 얼마나 하셨는지 몰라요. 예, 아가.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만 우리 지연이 좀 잘 봐줄 수 있겠니? 네 딸처럼 동생처럼 아껴주고 나중에 시집 보낼 때도 네가 꼭 신랑감 제대로 데려오는지 꼭 봐다오. 이런 짐을 줘서 너무 미안하구나.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아가씨 알고 지낸 지가 몇 년인데요. 이미 제 동생이나 다름없는걸요. 제가 아끼고 사랑해 줄 거니까 마음 놓으세요. 이거 받아라. 미리 너희들 줄 재산은 다 정리하겠지만 너한테는 따로 이걸 주고 싶구나. 어머니는 그러시면서 저에게 가지고 있던 통장과 어머니가 시집 오실 때 시할머니에게 받으셨던 금가락지를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어머니는 호스피스에서 통증 조절만 하시다가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대학생인 시누이를 같이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아가씨가 딸이고 동생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때 우리 애들이 어렸는데 제가 맞벌이하느라 한참 종종거리며 바쁘게 살 때였습니다. 우리 아가씨가 솔직히 말해 친정 식구들보다 애를 더 많이 봐줬습니다. 터울 없는 아들 둘 키우는데 아가씨 없었으면 어찌했을지. 아가씨는 조카들을 예뻐하기도 했지만 자기가 쓸 용돈 스스로 벌면서도 집에 일찍 와서 어린이집에서 데려다 놓고 밥 먹이고 목욕까지 시켜놓고 했습니다. 어머 아가씨, 애들은 내가 퇴근하고 와서 건사하면 되는데 뭘 목욕까지 다 시켜놔요. 혼자 힘들게 그러지 마요. 아가씨도 공부하려 과외하려 바쁜데. 언니 괜찮아요. 저는 그래도 언니보다는 시간이 남잖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괜히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더 서운해요. 고마워요, 아가씨. 우리 애들이 고모를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이렇게 수월하네요. 언니가 아들 둘 키우며 일하느라 더 고생이죠. 언니 보면 나는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고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닥치면 다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때 가면 아가씨는 우리랑 가까이 살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면 되죠. 안 그래요? 신우이는 참 센스 있는 아이였어요. 어쩔 때는 저보다도 애들을 더 살뜰히 돌보기도 했고요. 우리 아이들도 신우이를 굉장히 잘 따른 편이었고, 다 큰 지금도 제 말보다는 고모 말을 더 잘 듣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우가 애들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짐작하실 겁니다. 손끝은 또 얼마나 야무진지, 살림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청소 같은 것도 제가 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건 다 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미안할 정도로요. 대학생이니 용돈이 필요할 텐데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쓴다고 걱정 말라고 제가 주는 용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억지로 쥐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대 졸업 후 바로 초등교사로 임용되었어요. 아가씨는 대학 때부터 청약통장에 꾸준히 저축을 해왔는데요. 아가씨가 교사로 임용되고 나서 얼마 후 혼자 독립하면서 아파트도 분양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고인화뒀던 어머니에게 받은 돈에 조금 더 보태줬어요. 남편이 시누이가 야무진 데가 없다고 걱정했지만 우리 아가씨는 다행히 저와 남편의 조언을 잘 들으면서 인생이 곱게 잘 풀리는 듯 했어요. 이제 시집만 잘 보내면 저의 소명은 어느 정도 달성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는 시누이는 어린 나이에 분양받은 자기 명의 집 있고 든든한 친정 오빠들이 있으니 어디 가서 빠지는 조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시누이가 발령받은 학교가 저희 집에서 거리가 좀 있는 바람에 아무래도 시누이 독립한 이후에는 얼굴 보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같이 애들하고 놀러도 가고 재밌게 지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가씨가 연애를 하면서부터 터졌습니다. 아무리 친하게 지낸다 해도 제가 시누이 연애사까지 참견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도 어떤 사람 만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나름 좋은 직장 다니고 멀쩡하게 생긴 남자라길래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나중에 결혼하겠다고 예비 신랑이 인사 와서 본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싶다며 인사하러 왔는데 뭔가 우리 아가씨가 그 사람을 더 좋아해서 매달리는 분위기였다고 하시면 이해하실까요? 우리 시누이에게 지시하는 말을 쓰거나 대하는 태도를 보니 뭔가 한여 부리듯 하는 것 같아서 썩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보는 눈은 매한가지라고 우리 남편 역시 별로라고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요. 정우 엄마, 나는 아무래도 매제될 사람이 계속 마음에 걸리네. 우리 지연이가 좋다고 하니 헤어지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왜 이리 마음에 안 들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은 남자라 결혼하면 우리 지연이가 계속 그놈 비위 맞추면서 살 것 같아 걱정이네. 당신도 그랬어? 사실 나도 그다지 마음에 안 들어. 아까 보니까 우리 아가씨한테 뭘 자꾸 지시하든 말하는 것도 걸리고 우리 아가씨가 쩔쩔매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네. 내가 아가씨랑 따로 얘기 좀 해봐야겠어. 연애만 하고 결혼은 천천히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말이야. 그래, 당신이 지연이한테 잘 좀 얘기해봐. 아무래도 나보다는 당신이 말하는 게 낫겠지. 직장에는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 됨됨이가 안 돼 보이는 게 문제네. 남편과 대화 후 아가씨에게 제가 결혼과 연애는 다른 법이니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잘 말해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제 말을 듣던 아가씨도 연애 문제는 은근히 고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연애 경험 없는 우리 시누이가 남자 쪽을 더 많이 좋아하는 듯 했습니다. 가족이 말린다고 해도 본인이 헤어질 마음이 없는 이상은 주변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남녀 사이더라고요. 3년 연애하면서 결국은 결혼까지 하겠다고 하더군요. 연애하는 동안 시누이는 본인 남자친구를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거 알았는지 둘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말을 잘 안 했습니다. 자세히 두 사람 일은 알지 못하지만 조용히 예쁘게만 만나지는 않는 걸로 알아요. 눈치로 봐서는 우리 아가씨가 이런저런 문제로 속을 썩은 걸로 압니다. 문제라는 게 뭐겠어요? 돈 문제, 여자 문제 등등이었겠죠. 시누이가 아무리 티를 안 낸다고 해도 제가 눈치로 힘든 연애하고 있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제가 후회되는 게 있다면 신우가 결혼한다고 할 때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결혼까지 하겠다고 했고 양가 인사까지 했었는데요. 상견례 때부터 심애부 집안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우리 아가씨가 사랑한다고 하니 다들 참고 넘어갔어요. 그 집 아들은 집도 없었는데 우리 아가씨 명의 아파트에서 신혼살림 차릴 거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우리 아가씨가 원체 아까운 결혼이었어요. 그래도 아가씨가 다른 건 다 오빠나 제 말을 잘 듣는데 결혼만큼은 고집을 부리길래 허락한 겁니다. 저를 비롯 우리 둘째 서방님네도 아가씨를 너무 예뻐해서 시집갈 때 남부럽지 않게 다 해줬습니다. 우리 아가씨가 원체 단단하고 강한 척하는 성격이에요. 아파도 안 아픈 척, 슬퍼도 안 슬픈 척. 예전에는 마냥 귀여운 철부지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서 성격이 조금 변한 것 같긴 합니다. 말수도 적어지고 남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것들이 어쩔 때는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행복한 척, 기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게 우리 시누이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 하니 행복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실제로 행복하다고 했고 잘 사는 듯 싶어 모두 그렇게 생각했어요. 본인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니 행복한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 첫해 명절부터
우리 신우가 만만치 않은 시가 식구들과 살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명절에 당연히 시댁 차례 지내고 올 줄 알고 온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전화도 안 받고 점심이 다 지나도록 오지 않길래 연락을 했더니 우리 신우가 하는 말이 언니, 올 추석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추석 지나고 주말에 따로 한번 갈게요. 미리 연락했어야 하는데 미안해요. 이러는 겁니다. 그때 딱 뭔가 이상한 촉이 오더라고요. 아가씨,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그래도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친정에 못 온다는 게 말이 돼요? 시어머니께 잘 말씀드리고 늦게라도 오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가씨가 모기만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요. 언니, 어머니가 저는 친정도 없는데 왜 결혼한 오빠 집에 가냐고 그냥 앞으로는 가지 말라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친정이 없다니요. 우리 아가씨가 왜 친정이 없나요? 저랑 같이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요. 아가씨가 왜 친정이 없어요? 아가씨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가씨, 내가 지금 당장 오빠랑 거기로 갈까요? 아니요. 언니 그러지 마세요. 그럼 저만 더 욕먹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갈 테니까 우리 신랑한테 중간 노릇 잘하라고 얘기만 좀 해주세요, 언니. 아가씨가 그러니 당장 달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 말 들으니까 든 생각이, 아, 이 집에서는 우리 아가씨가 부모 없고 오빠들만 있으니까 무시하는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일단은 나중에 시누이 내외가 오면 시매부에게 잘 얘기를 해볼 생각으로 그해 추석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 시매부는 오지 않고 시누이만 혼자 집에 와서는 신랑이 일이 있어서 못 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엄청 화가 나서 시매부에게 전화로 엄청 뭐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에는 명절에 꼭 같이 오겠다고 대답을 했다네요. 그런데 시매부가 보통 성격이 아닌 게요. 우리 남편에게 혼난 분풀이를 우리 신우에게 했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신우에게 따로 들은 얘기입니다. 오빠에게 말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한 번은 참고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시매부 때문에 마음고생을 이만저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매부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우리 신우에게 생활비를 몇 년간 안 줬다고 합니다. 그 말 듣고 또 한 번 기함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살다가 아이 하나를 낳고 나서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일절 힘들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제 짐작이긴 하지만 우리 아가씨는 본인이 힘든 걸 친정 식구에게 말해봤자 가족들이 속상하겠다고 생각하고 아예 입을 닫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찌 지내는지 신랑이 잘해주는지 물어봐도 잘 지낸다,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가족들이 아무리 신우에게 이혼을 하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선택이니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해요. 게다가 아이를 낳고 나서는 더 어려운 일이기도 했을 겁니다. 언젠가부터 오는 횟수도 뜸해졌고 명절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얼굴 보는 게 힘들기도 했습니다. 어쩐지 우리 아가씨는 결혼 생활 횟수가 지날수록 더 시들해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 와중에도 세월은 흘러서 신우 딸내미가 막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신우가 엉엉 울더라고요. 저는 혹시 또 심해부가 무슨 사고를 쳤나 해서 마음의 각오를 했는데요. 언니, 저 어떡해요? 우리 아름이 아직 어린데 저 앞으로 어쩌면 좋아요. 엉엉 울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신우의 목소리를 듣고 어쩐지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아가씨, 무슨 일인데 그래요? 진정하고 일단 얘기해 보세요.
혹시 아름이 아빠가 무슨 사고 쳤어요? 아님 시댁에서 아가씨한테 또 뭐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언니, 그게 아니라 저 아프대요. 건강검진 했더니 가슴에 혹이 있다고 재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초음파 다시 하고 조직 검사까지 했어요. 근데 오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저 유방암이래요. 그것도 2기래요. 저 어쩌죠? 언니, 진짜 무서워 죽겠어요. 네? 유방암이요? 이를 어째? 아가씨, 일단 진정하세요. 자세한 건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우리. 내가 오빠랑 내일 당장 가볼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요. 유방암 2기면 괜찮을 거예요. 수술하고 항암하고 직장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너무 걱정 말아요, 아가씨. 놀라서 우는 신우이를 진정시키고 전화를 끊었지만 그날 우리 집안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불현듯 시어머니도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게 생각나면서 암이라는 게 유전적인 요소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뭐 동생이 유방암이라니 눈물까지 보이면서 걱정했죠. 다음 날 아가씨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 그래도 호르몬 양성 유방암으로 요즘 고치기 힘들다는 허투 양성이나 3중 음성 유방암 같은 종류는 아니어서 불행 중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다행히 전이는 없었지만 조직에 침습이 진행되어 절대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누이 나이가 고작 36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유방암이라는 병에 걸리리라고는 신우는 물론 우리 식구들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암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병이잖아요. 혹시 아가씨가 잘못될까 봐 걱정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신우집에 모여서 앞으로 치료 계획이나 보험 문제 등등을 상의했는데요. 어쩐지 시매부라는 인간은 자기 와이프가 아픈데도 그다지 걱정하는 기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얄미워서 얼마나 속으로 욕했는지 모릅니다. 아가씨가 아프다니까 시끄러운 소리 내기 싫어서 진짜 참았어요. 심지어 우리가 아가씨 병원비가 걱정돼서 진단비나 보험 얘기할 때면 귀를 쫑긋하고는 듣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가 모르는 보험이 있는지 물어보는데 너무 미운 나머지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매부는 우리 아가씨 암이라는데 어찌 걱정하는 기색이 없나요? 보통은 치료는 어떻게 하고 수술하면 어떤 식으로 돌볼지 남편이 제일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상황에서 우리 아가씨 보험 몇 개 들었는지가 그렇게 궁금해요? 우리 집 형편에 치료비도 중요한 문제라서요. 사실 제가 지금 대출을 좀 받은 게 있어서 매달 월급도 빠듯하거든요. 치료비 많이 들면 집 담보라도 잡혀야죠 뭐. 저도 이 사람 누구보다 걱정하고 있으니까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막말로 우리 집사람 치료비 지원해 주실 것도 아니시잖아요. 그럴 거 아니면 온 가족이 나서서 이런 걱정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네요. 뭐라고요? 우리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여기 와서 걱정만 하는 걸로 보여요? 나는 단지 매부님이 너무 매정해 보여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슬퍼하는 기색 하나 없는 심해부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물론 큰 병 앞에 돈 문제도 물론 걱정거리라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당장 가슴 한쪽을 다 절제해야 하는 수술을 앞둔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냉정했습니다. 신우이 수술 날짜가 잡히고 나니 제가 매일매일 걱정이었습니다. 조카 아이도 안쓰럽고 신우이도 불쌍하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한 달 후에 수술 날짜가 잡혔고 수술 당일은 남편이 병원에 들렀다가 신우이가 마취 꿰서 일반 병실 내려가는 거 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술 도중에 림프절까지 전이를 발견해서 수술이 좀 길어졌다는 겁니다. 그 말 들으니 너무 마음이 안 좋아진 저는
다음날 바로 필요한 것들을 챙겨 신우이가 입원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신우이 남편이 세심한 성격이라면 제가 안심을 했을 테지만 수술 후 이래저래 신우이가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오며 가며 신우이 병원 입원해 있는 동안은 돌봐줄 결심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수술 다음 날이라 그런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얼굴은 큰 수술 한 사람 치고는 밝아 보였습니다. 제가 갔는데 심애부는 어디 갔는지 아픈 사람 시중도 안 들어주고 자리에 없더라고요. 그날 몸 불편한 신우를 챙겨주고 잠깐 매점에 필요한 걸 사서 다시 병실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실 옆 탕비실을 막 지나칠 때 심애부가 누군가와 전화를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하필 귀에 딱 꽂히는 대화가 있어서 본의 아니게 탕비실 밖에서 몰래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아이, 집사람이 어제 수술하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나 봐. 겨드랑이 쪽 림프절에도 전이가 있어가지고 수술도 생각보다 오래 했어. 2기가 아니라 더 심각한 상황이래. 우리 집사람 엄마도 유방암으로 세상 떴으니까 내 생각에는 투병한다고 오래 살까 싶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게 가망 없다는 말이 아니겠어? 암이라는 게 완치가 어딨냐? 무조건 죽는 거야. 언제 죽느냐가 문제지. 그것만 들어도 우리 신우이가 죽기 바라는 뜻인 걸 다 알아차릴만 했는데요. 더 기가 막힌 건 대화 상대가 여자인 듯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쁜이 조금만 더 기다려. 배우자가 죽으면 상속은 남편이 내가 1순위인 거 알지? 내 돈 한 푼 안 들인 집이 내 거 되는 건데 나도 당분간은 좋은 남편 신용은 해야지. 나도 짜증난다. 가슴도 없는 마누라가 무슨 여자라고. 그래, 그래. 당분간은 매일 만나지 말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자. 나도 보고 싶어. 그야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심애부는 신우이가 죽으면 자기가 집을 꿀꺽하겠다며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고 심지어 여자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미 핸드폰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었고 그 뒤로도 한참 여자와 대화를 하더군요. 전화를 끊을 때쯤 녹음을 마친 저는 참담한 마음으로 신우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가니 몇 번 뒤 심애부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들어와서는 저에게 이러더군요. 와, 벌써 와 계셨네요. 우리 집사람 수술 얘기는 들으셨죠? 막상 가슴 열었는데 전이까지 있는 바람에 상황이 좀 안 좋아졌어요. 앞으로 치료가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걱정하는 척 하는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신나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인간의 모습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는 신우가 너무 불쌍해서 차마 그놈 머리를 쥐어 뜯을 수도 없었습니다. 일단 저는 신우가 괜찮은 걸 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혼자 해결할 일이 아닌 것 같아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당장 심애부 죽이러 가겠다는 거 뜯어말리는 것도 힘들었네요. 지금 감정대로 신우 신랑을 잡는 것보다 우리 신우이가 그런 인간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니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했습니다. 이혼시키려면 유책 배우자인 신우 남편 잘못을 증명해서 최대한 우리 신우가 위자료 받아내고 이혼하게 하는 게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돈을 좀 들어도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사람을 좀 썼습니다. 흔히 말하는 흥신소였는데요. 2주 기준으로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추가금 더 주고 한 달 정도 뒤를 밟아준다고 하길래 당장 의뢰했습니다. 사실상 저도 직장 다니고 애들이 있으니 심애부 뒤를 쫓아다닐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돈만 주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일주일도 안 돼서 아주 확실한 증거 자료들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시 매부가 어떤 여자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사진, 상간녀의 인적사항, 사는 집, 심지어 둘이 아침에 카풀을 하면서 같이 출근을 하고 있는 거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찌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밀담을 나누는 녹음 파일까지 건네받았습니다. 흥신소에서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는 지인에게 소개받아 이혼 전문 변호사도 미리 만나봤어요. 상황이 우습지만 이혼 소송 당사자인 시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시누이 이혼 소송 준비를 미리 해두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준비된 상태였지만 차마 시누에게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몸도 회복 못한 시누에게 차마 남편 놈이 바람 피운다는 말까지는 할 수가 없었던 저는 신우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까지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우 대신 이혼을 해주는 건 아니니까요. 신우가 상황이 안 좋지만 진실을 알 권리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우가 퇴원하기 전날 최대한 담담하게 그간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우이가 얼마나 결혼 생활이 힘들었는데 제 말을 듣고는 허탈하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언니, 솔직히 놀랍지도 않네요. 지금 그 인간이 여자가 있다고요? 그전에도 저 속썩인 일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증거가 없어서 넘어가 준 건데 언니 덕에 저 이번에는 이혼할 수 있겠네요. 몸 회복하고 복직하면 우리 딸이랑 둘이 살 각오해야겠어요. 아가씨, 혹여나 이혼 못하겠다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생각 잘했어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건 아닌 거 아가씨가 더 잘 알죠? 내가 차마 말 못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모든 준비는 다 해놨어요. 착수금도 내가 미리 줬으니까 아가씨는 접수하라고 말만 해주면 돼요. 나머지는 내가 다 도와줄 테니 아가씨는 당분간 건강 회복하는 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건강만 생각해요, 우리? 언니, 정말 고마워요. 저 사실 결혼하고 나서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요. 언니랑 오빠들이 걱정할까봐 차마 말은 못했지만 시어머니가 툭하면 이래서 엄마 없이 자란 집 딸은 다르다는 말을 하시는 통에 돌아가신 부모님 욕되게 하는 것 같아서 참고 산 거예요. 저는 신우이 말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아가씨가 왜 그리 시들시들하게 살았는지 이해가 가면서 얼마나 혼자 속상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가씨, 내가 아가씨 마음을 못 헤아렸어요.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아가씨, 이제는 마음 굳게 먹어요. 다른 년 만나는 놈이 아가씨 재산까지 노리고 있는데 더 같이 살다가는 아가씨 말라 죽어요. 이런 병이 아가씨같이 젊은 사람한테 왜 왔겠어요? 이제 저랑 오빠들만 믿어요. 신우이는 지쳤는지 눈물 한 방울을 안 보이더라고요. 그거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퇴원 당일에는 시매부가 와서 수속을 한다길래 그러라 했습니다. 저는 신우가 퇴원하고 나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해 신우에게 건넸어요. 한편으로는 마음 약하고 착한 신우이가 시매부에게 혹여 제대로 말을 못할까 싶어 저는 신우 옆을 지키기로 했고요. 그런데 아무리 순한 사람도 마냥 바보처럼 당하고 사는 건 아닌 게 그런 상황이 되니 신우는 아이 생각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본인이 암이라는 병에 걸리고 나서 뭔가 느낀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퇴원 수속을 하는 동안 신우는 시매부에게 눈길도 주지 않더라고요. 병원비 정산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저에게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시매부는 저를 불편해하는 기색을 대놓고 드러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신우를 챙겼습니다.
신우 집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신우를 부축해 집에 들어서는데 시 매부가 짐을 메고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신우가 세상 차가운 목소리로 시 매부를 돌아보더니 이러는 겁니다. 당신은 짐 내려놓고 당신네 집으로 가. 들어올 필요 없어. 시 매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 둘을 보더니만 갑자기 당신 무슨 엉뚱한 소리야. 수술하고 몸도 안 좋다면서 왜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건데? 그걸 내 입으로 말해야 하니? 나는 다른 여자랑 놀아나고 나 죽는 거 기다리는 사람이랑 한 집에는 못 있겠다. 이제 이유가 될까? 짐 내려놓고 나가. 당신 물건은 따로 당신 어머님 집으로 보내줄게. 아니면 지금 만나는 그년한테 보내? 신우의 말에 시 매부는 엄청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여보, 아니 대체 왜 그래? 다른 여자라니. 내가 미쳤어? 세상 어느 남편이 와이프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 그래? 저는 뻔뻔한 모습에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한마디 했네요. 내가 부부 사이 일이라 안 나서려고 했는데 사람이 어쩜 그리 뻔뻔해요? 내가 말리긴 뭘 말려요? 지금 우리 아가씨 말 다 알아들었으면 무슨 말인지 알 텐데 왜 시침이 떼는 거죠? 자, 그럼 이거 보고 어디 한번 변명해 봐요. 그동안 내가 찾은 불륜 증거니까 이거 다 거짓이고 모함이면 타당한 변명을 해보라고요. 나는 우리 아가씨 이혼하기 바라는 사람이니까 우리 아가씨 말대로 짐 대충 챙겨서 나가세요. 저는 그 앞에 그동안 제가 준비해놨던 시매부의 불륜 증거를 던졌습니다. 시매부는 제가 던진 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만 뭐라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고는 발뺌 작전에서 읍소 작전으로 변경하더라고요. 대체 어찌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설마 애까지 있는 아빠가 돼서 여자 하나 때문에 가정 버릴 사람입니까? 여보, 당신 옳게 말만 믿을 게 아니라 제발 내 말 좀 다시 들어봐. 저는 시매부의 말을 끊었습니다. 가정 버릴 사람이 아니라뇨? 그런 사람이 우리 아가씨 가망 없다는 막말을 하고 죽으면 집 상속 받을 거니 조금만 참으라는 말을 해요? 거짓말 그만하고 우리 아가씨 말대로 당장 나가요. 부부 일에 왜 참견하세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남의 가정을 파탄내는 건데요? 여보, 당신 내 말을 믿어야지. 설마 당신 옳게 말 믿는 건 아니지? 그러자 신우이는 눈을 똑바로 뜨고는 내가 바람 피운 인간 말을 듣겠니? 2번 말 안 해. 우리 새언니가 당신 통화하는 거 녹음한 것도 있더라. 여기서 듣고 싶은 거 아니면 적당히 하고 당장 나가. 뭐, 녹음? 남의 사적인 통화를 녹음을 해? 이러시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요. 당장 녹음한 거 내놓으세요. 핸드폰 내놓으시라고요. 시매부는 화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순간적으로 저에게 위력을 쓸까봐 살짝 위축되었는데 마침 그때 현관문을 열고 우리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들어왔습니다. 이 미친놈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집사람한테 뭘 내놓으라고 한 거야? 못된 놈 같으니라고. 자네가 내 동생한테 한 짓 내가 다 알고 있어. 우리 지연이 마음 편하게 요양하는데 너란 놈은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당장 나가. 안 그럼 내가 지금 다리라도 한 짝 부러뜨려줘? 내 놈이 동생 사랑한다고 믿어달래서 동생 시집 보낸 건데 이따위로 해? 너 같은 새끼 믿고 한평생 내 동생 못 맡기니까 당장 꺼져! 남편은 당장이라도 시매부의 다리 한쪽을 부러뜨릴 기세였습니다. 그러자 시매부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우리 아가씨에게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다 정리한 거야. 증명할 수 있어. 나도 당신 수술하다가 상태가 안 좋다는 말 듣고 얼마나 걱정했다고. 다행히 심각하지 않다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당신 얼른 회복해서 우리 딸이랑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혼이라니. 설마 당신 나랑 진짜로 이혼하려는 거 아니지? 내가 여자 만난 건 맞는데 진짜 깊은 관계 아니야. 내 말 믿어주라. 깊은 관계 아닌데 숙박업소는 왜 간 건데? 거기서 보드게임이라도 했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게다가 같은 사무실 어린 여직원이더라. 난 절대 용서 못 해주겠다. 이혼 소송이랑 상간녀 소송에서 둘이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 신우이는 저에게 그 인간을 쫓아내달라는 눈짓을 했고, 덩치 큰 우리 남편 기세에 눌린 심애부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내쫓겼습니다. 입은 옷만 걸친 채 내쫓기면서 어찌나 비굴하게 구는지 나가면서 한다는 말이 더 가관이었네요. 여보, 내 차 키는 줘야지. 나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일단 오늘은 갈 테니까 우리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이혼! 나는 절대 못해! 차키 좋아하네. 몸만 나가라. 할부금 내기 싫다고 차까지 내 이름으로 해놓은 거 잊었니? 당장 팔아버릴 테니까 차는 없다고 생각해라. 할부며 자동차세 내는 거 짜증났는데 잘 됐네. 이 집에서 당신이 가져갈 건 옷밖에 없어. 심애부는 애지중지하는 차도 자기 이름도 아닌 우리 신우 앞으로 해놨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한 번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놈 내쫓고 나서 제가 하루 신우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어요. 남편은 그놈을 본가로 내쫓으면서 신우 딸을 데리러 갔습니다. 아마 신우의 시댁에서도 한바탕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한참 후에 남편이 신우의 딸을 데리고 왔는데요. 아가씨가 아직 몸이 좀 힘든 상태여서 우리 집에서 당분간 데리고 있기로 했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아직 몸도 다 회복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해서 어쩜 좋아요. 이제 나머지는 내가 도와줄게요. 변호사 만나서 소장 수정하는 건 전화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가씨는 일단 건강부터 생각하세요. 신우이는 허탈한 표정이었지만 오래된 수건 사업을 해결했다는 듯. 언니 덕분에 제 인생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이혼하기로 맘먹으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동안 왜 저 혼자서 그렇게 겁을 냈을까요?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죽으면 다 무슨 소용인가 싶고. 사는 동안만이라도 내 맘 편히 살자 싶네요. 마침 언니가 그런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으니 이건 분명 하느님 뜻인 것 같아요. 아참, 언니 그거 알아요? 나 하느님은 안 믿지만 막상 수술할 때는 하느님, 부처님 다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암 수술과 남편의 외도라는 큰일을 겪은 신우였지만 어쩐지 그 순간에는 저보다 더 강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혼이 죽는 것보다 큰일이겠냐며 웃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후 우리 아가씨는 바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인간이 탐내던 우리 아가씨 집은 당연히 결혼 전 마련한 거라 그놈에게는 권리가 없었고, 결혼하고 나서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걸 증명했더니 위자료와 현금 재산을 나눠 우리 신우이가 1억이 조금 넘는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륜 사실 소문나서 회사에서도 불이익 받은 걸로 알아요. 심외부는 한직으로 밀려나고 아마 바람났던 계약직 여자는 잘렸다고 들었습니다. 인과응보죠. 아이 양육비는 월 110만 원 별도로 받기로 했고요. 상간녀 소송은 1년간 진행 끝에 못된 년에게 2천만 원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결과는 이혼치고는 해피엔딩이었는데요. 과정은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시가 식구들까지 본색을 드러내면서 집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자꾸 엄마 없이 자란 년이라 이혼을 쉽게 생각한다는 소리를 왜 하는 건가요? 저랑 남편이 그 집 시모에게 아들 간수나 잘하라며 받아치니 그 집 시모도 성질머리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와중에 싹싹 비는 시매부한테 빌지 말라고 소리치는 거 보고 우리 시누이 그동안 진짜 마음고생했겠구나 싶었습니다. 고성이 오고 가고 암튼 아무리 소송으로 한다 해도 집안 싸움이 되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가씨가 유리하게 판결을 받고 나서야 찍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빈손으로 나온 게 억울했겠지만 우리는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 후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네요. 우리 아가씨는 다행히 힘든 항암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은 머리도 많이 자랐습니다. 얼마 전 정기검진에서도 암은 보이지 않는다는 좋은 결과를 받았고 내년 봄 복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의 아니게 저는 우리 신우가 이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혼 후 우리 아가씨는 얼굴도 좋아지고 편안해 보이네요. 무엇보다 암이라는 병에 걸린 후로 본인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우리 시누이에게 든든한 언니로, 친정엄마로 옆에 있어주고 싶네요. 세상에 못된 신우나 시모 때문에 이혼하는 분들은 많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용기 내 사연을 보냈는데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우리 시누이가 앞으로 건강하게 아이 키우며 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